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이 그게 헌법을 유린한 거다. 이런 기사 나온 거 있어요? 예. 그거 좀 같이 봅시다.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뉴스를 좀 올리시는 사이에, 뉴스 프로에 올라온, 아까 우리 텔레그램 사건, 텔레그램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 하나 보고 갈게요. 한국 검찰은 사이버 공간의 빅브라더냐? 인터넷상의 발언에 대한 정부 통제 시작을 의미하나 뉴스프로 압수수색, 표현의 자유 훼손 및 어두운 검열 시절 연상. 아시아원 디지털 뉴스가 최근 박근혜의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 이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발언 이후 검찰의 전담팀을 두어 SNS를 감시하고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삭제하는 방침을 세웠음을 보도했다. 이 매체의 두 기사, 어쩌고저쩌고, 사우스 코리안스 크랙다운 온 온라인 리벨 드로 파이어,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엄중 단속, 비난의 표적이 된다와 빅 브라더 인 사우스 코리아스 사이버 스페이스, 한국 사이버 스페이스의 빅브라더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후 한국 검찰에 의해 즉각적으로 전담팀이 만들어지고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무관용과 선제적인 엄중 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에 대해 보도했다. 첫 번째 기사는 전문가들이 사이버 공간에 개입하는 데 있어 검찰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생각의 표현에 있어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은 최소한의 것이야만 한다는 우려의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기사는 당국의 방침에 맞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국내에 서버를 둔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를 포기하고 보안이 보장된 러시아의 텔레그램이라는 메시지 앱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기사는 검찰이 선제적으로 허위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감시하고 문제가 있는 포스팅을 삭제하겠다고 말하며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허위정보 유포로 기소된 인터넷 블로거 박대성 씨의 사건을 다루며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에서 허위정보 유포에 관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그 조항은 즉시 폐기됐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하며 새로이 발표된 조치가 따라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네르바 사건 있잖아요. 예, 미네르바 사건, 이 박대성이 미네르바야. 얘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정보 유포로 처벌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위헌 판결이 내렸어. 그래서 그 조항이 폐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게 집행되겠냐 그 얘기야. 이러한 판결이 있은 후 4년이 지나 현재 대검찰청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허위정보 망령행을 부활시켰다고 하며 이 기사는 이런 위협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건강한 공개 토론이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주 최소한의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이 기사는 정부가 엄격한 통제 의사를 밝힌 이후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를 의심케 하는 9월 19일 뉴스프로 기자의 자택 압수수색 등을 보도하며 검찰의 허위정보에 대한 무관용과 선제적 행위의 선언은 치열하게 싸워 쟁취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며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검열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끝을 맺는다.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틀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검찰의 뉴스프로 기자의 자택 압수수색은 레볼루션 뉴스와 요미우리 신문 등 국내와 유력 언론들이 관심있게 보도하였으며 제1야당 세민연은 압수수색이 과잉수사이고 새정연입니다. 부적절하며 외신 번역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연상시킨다며 비판했다. 아시아원 디지털은 연간 600만의 독자들이 방문하여 1억 페이지를 읽고 있는 싱가포르 유명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이다. 여러분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뉴스프로 압수수색을 했잖아. 뉴스프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압수수색을 한 대상이 뉴스 번역한 사람이 아니라며. 뉴스 번역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논문 번역한 사람이었대.
엉뚱한 데 가서 압수수색한 거야. 그 얘기 들었어요? 예. 그 뉴스프로라는 게 뭐냐면 외신 뉴스를 번역해서 올리는 사람들인데 그 외신 뉴스를 번역해서 올리는 뉴스 프로를 압수수색했다고 막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왔잖아. 그런데 그 뉴스 좀 올려봐. 그 뉴스. 그때 압수수색한 사람이 뉴스 번역한 사람이 아니래. 엉뚱한 데 가서 압수수색한 거야. 내가 잘못 알았어요? 예? 내가 지금 잘못 알은 거야? 그거 한번, 예. 지금 누구랑 누가 싸우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 망치부인 방송에서 시청자하고 시비 걸면 모두 강퇴라 그랬지? 얘랑 누가 싸웠어? 레전드 10이랑 누가 싸운 거야? 내가 맞지? 번역 기사들끼리도 모른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기사 좀 갖고 와봐. 그 기사. 그게 저기 누구야? 그 팟짱인가에 나온 내용인가? 팟짱? 장윤선 기자의 팟짱인가에 인터뷰 기사로 나온 거죠? 장윤선 기자가 팟캐스트를 새로 시작했어. 오마이뉴스의 장윤선 기자라고 정치 뉴스를, 그러니까 정치 기자야. 장윤선이란 기자가 오래된. 근데 이 장윤선 기자가 팟짱이란 팟캐스트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 팟캐스트에 인터뷰한 내용이 나온 거야. 압수수색 당한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뉴스 기사 번역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번역한 사람의 지인 집을 수색한 거래. 진짜 미쳤어.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2010년이에요. 아니 2009년 12월이야. 2009년 12월에 한명숙 총리에게 뇌물을 준 사람의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정보를 입수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대한민국에 기사가 그게 한 80개가 났어. 한명숙 뇌물을 줬다라는 한명숙 뇌물 의혹 그 사무실 압수수색 이런 뉴스가 100개 가까이 떴어. 그래갖고 전부 다 그게 이제 한명숙이 정말 뇌물을 받은 한명숙에게 뇌물을 준 사람의 그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는 판사가 근거 있다고 본 거잖아. 그래서 한명숙이 전부 다 뇌물을 수수한 건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압수수색한 사무실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명숙을 알고 있었던 A라는 사람을 검찰이 가둬두고 너 한명숙한테 뇌물 줬지? 그래서 계속 유도신문을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거야.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의 A라는 사람의 이 사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 사무소가 이미 2년 전인가 문을 닫은 거야.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사무실은 남의 사무실이야. 이 사람 A의 사무실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다 이사 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해놓고 그걸 모든 언론에서 100여 개 기사를 냈어. 그게 압수수색 기사야. 뭐 누구나를 압수수색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남의 사무실을 왜 압수수색하냐고. 중요한 건요. 대한민국 언론에서 그 사무실이 빈 사무실이었다고 누구도 정정 보도하지 않았어. 정말이에요. 안 믿어지죠. 내가 그런 뉴스들을 내가 하면서 목이 이렇게 쉰 거야. 내가 진짜 기가 막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한명숙 옛날 그 총리한테 5천만 원을 줬다. 그걸로 뭐 압수수색을 한다고 막 지랄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 5천만 원을 줬다는 혐의도 나중에 무죄 나왔어. 그리고 9억 원의 뇌물을 줬다고 압수수색했다. 그 사무실이 빈 사무소였어. 기가 막히죠. 여러분, 내가 오늘 새벽에 딱 묵상 중에 받은 이야기. 기레기라는 말 쓰지 말래. 기레기라는 말 잘못됐대. 왜냐? 기레기라는 말은 언론 보도의 모든 책임을 기자한테 묻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레기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거야. 왜냐? 기자들이 열심히 기사를 써도 데스크에서 바꾼다는 거야. 조중동은 그렇게 한대. 기자들이 기사를 써도요. 데스크에서 제목 바꾸고 논조 바꾸고 살짝 고쳐서 엉뚱한 기사로 낸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못 참고 나가는 기자들도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기자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사의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언내기. 언론사인 척하는 쓰레기. 언내기를 불러야 된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기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언내기야, 언내기. 언론사란 이름의 쓰레기. 예. 앞으로는 언내기라고 불러라. 왜냐? 기레기라는 말은 이 언론사 새끼들이 다 광고료 받아 처먹고 기사 조작하는 건데 그 모든 책임을 일선 기자들한테 덮어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기레기라고 하지 말고 언내기라고 불러야 정확한 거예요. 언론사가 재벌들한테 광고비 받고 그 돈으로 기사를 왜곡 보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자들의 기사 논조를 완전히 바꾼다는 거야, 데스크에서. 예. 그러니까 이 뭐 편집하고, 그런데 이 편집장이 편집하는 건 누구 때문이야? 언론사에서 시켜서 하는 거야. 언론사의 입장대로. 그러니 언내기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편집장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편집장을 누가 고용했겠어? 언론사 사장이 고용한 거지. 그리고 걔한테 그 일을 시키는 거야. 왜곡 편집을. 그러니 이건 언론사의 문제야. 언내기라고 불러야 돼.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원세훈 판결 그 얘기 기사로 안 올라왔나? 원세훈 판결에 대해서 그 판사를 징계하기로 했다는 거에 대한 비판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어이가 없네. 아니, 원세훈에게 무죄를 준 거를 비판한 김 판사를 징계하기로 했다. 이 결정에 대한 비판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 팩트만 말하세요. 출처놓고 다 카더라네. 네가 모르면 카더라라는 편견을 버려. 난 뉴스에 나오지 않은 얘기는 말 못해. 도대체 한겨레 경향은 뭐 하는 거냐? 한겨레 경향 보는 사람 몇만이나 된다고. 보는 사람이 워낙 적어요. 조선일보가 300만, 한겨레 경향이 합쳐서 10만. 예. 지금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는 올라온 게 없네. 예.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다가는 그 판사를 징계하기로 한 내용이 올라온 게 없네요. 내가 구글에서 찾아볼게. 뭐야? 수원지법 원세훈 무죄 판결 비판한 김동진 판사 징계 청구. 수원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을 한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날 김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를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예?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람이 비판해서 그나마 판사의 품위가 유지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범균에 대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 대한민국 판사가 쓸만하다라는 품위 유지가 된 거 아니야?
수원지법은 이날 15일 성남지원 소속인 김 부장판사를 수원지법으로 불러 글을 올리게 된 배경과 이유를 청취했다. 김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7시쯤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비판글을 게시했다. 그래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안다.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판결은 지록 위마의 판결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 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 난 후자라고 생각한다는 비판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징계를 한대. 어? 예. 이것 때문에 징계를 한대.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난 여기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이 궁금해. 근데 법조계가 지금 침묵하는 거야? 어? 이 징계를 청구한 거에 대해서 법조계가 침묵하는 거야? 자, 잠깐만요. 뭐 하나 나왔네. 이게 국민일보. 원세훈 지록이마 판결 지적한 김동진 판사를 징계하다니 민변의 항변. 대선 댓글 개입 혐의로 수감 생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1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두고 지록 위마, 즉 권력이 무서워 사슴 보고 말이라고 부른 비판을 했던 수원지방법원 소속 김동진 판사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 것으로 확인되자 법조계가 들썩이고 있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9일 논평을 냈다. 오늘 나온 거네. 오늘. 민변은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의 징계를 청구하였다고 한다라며 법원 내의 건전한 토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수원지법과 대법원의 징계 청구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징계 청구 사유가 법관 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란 점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법관 윤리강령 위반 품위손상은 길에서 딸딸이 친 그 사람한테나 얘기하는 거지. 민변은 김 판사의 글은 외부인이 접속할 수 없는 법원 내부 전산망의 의견 표명이어서 외부인을 상대로 한 공개적 비판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코트넷은 판사뿐만 아니라 법원의 행정직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법원 내 사실상 유일한 온라인 소통 공간이다. 별도 아이디가 없는 외부인은 볼 수가 없다. 민변은 또 다수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아닌 직업 법관에 의한 재판은 항상 독단의 위험이 따른다라며 상하 간의 부당한 간섭만 아니라면 오히려 동료 간의 건전한 토론 또는 의견 교환에 의하여 법관 스스로 생각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아직 1심뿐인 미확정 재판 결과라는 대법원 관료 법관들의 생각을 재반박했다. 민변은 미확정 상태의 재판이라 하여 그에 대한 법관의 의견 표명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관 윤리 강령보다 우위에 있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법관의 시민적 책임마저 저버리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는 각국의 헌법과 최고 상위법을 관장하고 수호하는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이 모여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 민변은 나아가 정치적 사건의 판결에 대해 비판글을 올린 법관에 대한 징계 청구는 다른 법관들에게는 그 자체로 대법원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로 작용하여 재판에 대한 의견 표명은 물론 자신들의 재판 내용까지 자기 검열 내지 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꾸짖었다. 이어 많은 국민이 김 부장판사의 판결 비판에 공감하는 이유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이 국민의 법강정과 상식에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의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는 매우 성급하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수원지법은 징계 청구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냈다. 당연히 이래야지.
당연히. 국민들이 이 무죄 판결한 판사를 탄핵소추해야 돼요. 뭐 이슈온 ORG? 이슈온 ORG 그 주소 좀 연결해봐봐. 이슈온 ORG가 그게 이 원세훈 무죄준 판사를 탄핵소추하는 그런 내용이라며. 예. 그래서 원세훈 무죄 판결 준 이범균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그 국민운동을 하고 있는 사이트니까 그거 좀 널리 공유합시다. 그거 널리 공유해서 그 정말 판사를 탄핵할 수는 있대요?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면 이건 탄핵해야 돼. 이건 탄핵해야 돼. 예. 이슈온.org 예, 탄핵 서명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닭을 주고 치라고 그래.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이거도 싫은데 왜 우리 방송 왜 보는 거야? 꺼져.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법부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요. 국민이 헌법을 근거로 해서 책임을 물어야 돼. 국민이 이런 판사들의 무책임한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요. 책임을 물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넘어가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일단 내가 목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잠깐만. 목을 내가 너무 많이 써서 우리 자료실에 뉴스 뭐 볼만한 거 없나? 다음 뉴스로 넘어가기 전에 자료실 하나 보고 갑시다. 핵발전소에서 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방사능 피폭량이 정규직보다 10배가량 높다는 한수원 자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임금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한수원 정규직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신분이지만 한수원은 이들에게 핵발전소 안전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동현 PD가 취재했습니다. 영광 핵발전소 정문. 퇴근 차량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 한편에 6명의 남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하던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10년이 넘게 청춘을 바친 핵발전소에서 이들은 지난 6월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한수원 직원들은 아무도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용조 씨는 13년 전인 지난 2001년 영광 산발전소에 방사선 안전관리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정규직들은 한국수력 원자력 소속이었지만 전 씨는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습니다. 2, 3년마다 소속된 용역업체의 이름은 계속 바뀌었지만 전 씨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했습니다. 방한팀에서 13년 동안 근무를 해오셨는데 근데 이제 이게 3년마다 사장님이 바뀌었다고. 예. 총 저도 5번 회사가 바뀌었는데요. 사장 얼굴은 본 적도 없고요. 이제 업체만 계속 3년마다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했던 인력들은 신규 업체로 다 흡수가 되고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업무들이 노하우가 있어야지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청사에서는 계속 일했던 사람들이 근무해 주기를 원합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방사선 측정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세탁까지 담당합니다.
모두 방사능 피폭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장 업무입니다. 이제 그 고농축 폐액 같은 경우 이송도 폐기물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피폭량이 가장 많습니다. 폐기물과가. 그런 것들은 다 용역 직원들이 하나요? 예, 현장 일은 다 용역 직원들이 하죠. 지난해 한수원의 조사에 따르면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 직원들의 연간 방사능 피폭량은 한수원 정규 직원들보다 10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현장에서 피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현장과 딱 밀착사 직원들은 이 피폭마저도 위험한 걸로 간주를 해서 현장에를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도 현장에 잘 안 나서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장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지는 방사능 거죠. 노출이 파악도 피폭이에요. 떨어지고. 방사능에 오염되는 거.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한수원 정규직의 경우 1인당 평균 연봉은 약 7,700만 원. 전 씨가 받은 임금은 그 절반에 불과합니다. 동일 업을 하고 더 많은 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 처우가 월등히 떨어진다면은 그 처우를 맞춰줘야죠. 이게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2배 되는 월급을 받는다는 것도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물론 더 위험한 현장 작업도 하지만 임금은 절반이고 소속 회사도 2, 3년마다 바뀌는 하청 노동자. 하지만 한수원 정규 직원들은 이들에게 자신의 전산망 아이디를 공유해주면서 대신 결제를 시킬 정도였습니다. 정규직들은 계속 부서가 바뀌지만 용역회사 직원들은 10년 넘게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업무 숙련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걔네는 슬래시 똑같고요. 이 번호만 0201 그거냐. 01이요? 네, 알겠습니다. 결제를 하려면은 문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건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쯤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한수원 직원들이 이걸 계속 해태하고 방만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져 있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사 직원들이 그걸 판단을 해주는 거죠. 전 씨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름뿐인 하청업체 직원이 아니라 사실상 한수원 직원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동지들이 법원에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신규 업체로의 계속 고용이 단절되었고 14년 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쫓겨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협력업체의 지휘 명령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한수원에만 내 노무를 제공하고 한수원도 협력업체를 통하지 않고 이분들에게 직접 지휘 명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직접 한수원과 이분들이 업무 관계를 그냥 그대로 맺고 있었던 거예요.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 한수원과 이 하청 노동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계속 맺어진 채로 10년 넘게 업무가 진행된 거죠. 이게 단지 이 노동 고용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이렇게 14년 동안 전문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을 자른 거잖아, 한수원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비정규직으로 들여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업무가 후쿠시마 사태의 원인이야. 그거 알죠? 후쿠시마 원전이 그 지경이 된 게 민영화가 되면서 제대로 된 규율에 맞게끔 관리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이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난리가 터진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위험을 부담하고 초기 진압을 제대로 했다면 그 지경이 안 됐어. 이게 후쿠시마 사태가 왜 그랬냐? 쓰나미로 뭐라 그러나 이거 핵발전하고 난 폐연료 열기를 식히는 냉각기가 고장난 거야. 그때 그 냉각기 문제를 빨리 고칠 수 있었던 전문적인 어떤 기능을 갖고 있었다라면 그 냉각기로 인해서 어떤 보조적인 장치라도 만들고 운영을 했더라면 저렇게 안 됐어. 근데 이게 민영화 된다면 비용을 계속 줄이면서 비정규직들한테 대충 일을 맡기고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후쿠시마가 그 꼬라지가 난 거야.
지금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똑같은 짓거리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자른 다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만큼 전문적으로 일을 하겠냐고. 한수원 측은 소송이 시작되자 같은 공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 씨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책상을 복도로 뺐습니다. 저희 책상을 이제 룸에 있는 통로 쪽으로 빼가지고 자리가 앞으로는 여기다. 같은 룸에서 근무를 하면 불법 파견 소지가 있으니까 그 통로에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라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죠. 거기는 근데 복도잖아요. 예. 근무 장소가 아니라. 근무 장소가 아닌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근무 장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HP라고 부르던 호칭도 비정규직들은 RP로 부르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용역사 HP였던 사람들을 다 무슨 RP라고 명칭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새로. 그게 뭐예요, LP? 저도 RP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서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개정을 해서 RP라는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RP가 뭔지도 모릅니다. 한수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취재 요청하셨거든요. 네. 저희가 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3년 동안 5개 업체의 고용 승계가 됐던 자타공인 숭령공. 전 씨는 지난 7월 새로 들어온 용역업체에 고용되지 못했습니다. 한수원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전 씨는 생각합니다. 업체 관계자분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분 말로는 알지 않느냐. 여러분이 근로자 지휘학임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우리는 고용승계를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다. 미안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는 정당한 거잖아요. 그들의 권리이고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이고. 네, 그렇죠. 저희가 고용 승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하자는 없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는 승계를 안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승계를 안 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승계를 안 한 거죠. 회사에 대한 부정. 회사에 대한 부정. 네, 전 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그러나 판결이 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힘들고 물론 이 생활이 힘들게끔 하기 위해서 원청사에서 이렇게 내쫓았겠죠. 분명히 힘든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피해를 받더라도 제 신념을 꺾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수원에서 불법 파견을 자행을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판결을 받아야 될 거라고 보이는 거고.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 핵발전소에서 위험한 작업을 전담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는 이웃 일본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핵발전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핵에너지는 죽음을 담보로 한 노동으로 운영되는 부도덕한 에너지라고 말했습니다. 둘러싼 현황, 실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 欧米の人たちが一番驚愕する写真はこれです。日本人って一体何だって。長崎、広島を経験して放射能に敏感だったと思ってたらとんでもねえなと。つまり原発の前で泳いでる。ここで水だって飲むんだろう。これで驚きですね。日本人はこれ当たり前だった。これで電力会社はこの風景を利用したわけですね。調和と、原発は自然と調和しているっていう意味だ。
이거 봐, 똑같잖아. 전력회사 직원들이 아니었다. 하청의 재하청.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십 년 전에 했던 일을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야.あるいはですね、日本の政府はどういう教育をしたかというと、小中高一貫教育の中でですね、安全だ、クリーンだ、平和利用だ、さらに輪をかけてですね、日本には無資源だと、日本は無資源国だと、だから原発が必要なんだと、そして安全神話を作り上げたわけですね。そしてこれは学生だけじゃありません。日本国民をみんな洗脳したわけです。それで初めて、一般国民がですね、本当に気がついたのは、3.11 東日本大震災、それに伴う大爆発。わずかかもしれないけど、その6人はこの仕事をしたことによってがんで死ぬっていうことが最初からカウントされて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ですからこういうあらかじめある少数かもしれないけどもある割合の人たちが死ぬことをあらかじめ織り込まれているような仕事、지금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 거 아니야. 정말 씨발이야. 廃炉には40年かかると言っています。原発が止まってもその後片付けをするために実は延々と僕たちは被爆労働を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でさらに残された放射性廃棄物の問題があります。放射性廃棄物を管理するのは誰かがしなきゃいけない。つまり原発を稼働させてしまったらずーっと長いこと僕たちは誰かにこの被爆労働を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いう社会を僕たちは選んできてしまったんです。その非人間的な労働を僕たちは辛いけれども誰かが担わ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そういう社会を作ってしまったんです。それは僕らの責任です。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원전은 매우 부도덕한 방식의 에너지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죽음으로 몰아간다. 이건 자동화할 수가 없는 거잖아. 원자력 발전하는 순간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암에 걸려 죽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 나쁜 에너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원전 없으면 전력 생산 못한다. 사실일까요? 개뻥일까요? 개뻥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원전에서 생산하는 양이 28%밖에 안 돼. 25%? 25에서 28%만 원전에서 생산하고 실제로 70% 이상을 화력발전소에서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은 발전 방식이 화력이야. 쓰레기도 태우고 그 다음에 뭐 석탄도 태우고 가스도 태우고 그래서 화력발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풍력이니 수력이니 요런 대한에너지가 한 6, 7%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으로 생산하는 양이 절반도 안 돼. 그래서 원전을 폐기하려고 맘먹으면 폐기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독일에 가봤잖아요. 독일을 갔더니 그냥 이제 유럽에서도 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던 거야.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을 되게 많이 한대요. 근데 독일은 원자력 발전을 안 하기로 결심한 거야. 거기 이제 독일은 옛날부터 좌파가 딱 잡았고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상하게 우파가 잡아. 그래갖고 거기가 좀 정권이 좀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원전을 많이 만들었던 거야, 프랑스가. 그랬는데 프랑스에서 원전 중심, 독일은 원전 반대. 이게 이제 아주 되게 대립되는 입장이고, 영국은 둘 다 있는 거야. 대한에너지와 원전을 둘 다 활용하겠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야. 근데 이탈리아는 원자력 발전이 없다는 거야. 프랑스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다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되게 비싸대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가로등이 별로 없어. 밤에 가로등 같은 게 별로 없는 거야. 그 되게 어둡게 살아. 그러니까 유럽이 밤에 되게 어두운 이유가 전력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이야. 근데 그래갖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국민투표를 한 거야.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를 짓자. 그랬더니만 이탈리아 국민들이 부결시켰어. 차라리 비싼 전기를 쓰는 게 원자력 발전을 지어서 누군가 죽어나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국민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독일은 그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반대하고 없애나가겠다. 이걸 목표로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태양광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풍력 발전 이거를 굉장히 많이 전파한 거야. 그래서 독일을 딱 갔는데 독일은 산이 없어. 산이 없고 그냥 다 평지야. 그냥 평지인데 그냥 밭에 태양광 직광판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태양광 직광판을 전부 다 깔았어. 그래가지고 그 태양광 직광판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거야. 그리고 그 태양광 직광판이 끝나면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야. 풍력이 막 돌아가. 그래서 이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기가 엄청 많아. 그런데 이 독일에, 그러니까 유럽에 작년인가? 굉장히 막 돌풍이 분 거야. 어마어마한 돌풍이. 그래서 그 돌풍이 불었을 때 풍력 에너지가 전력을 과다 생산을 한 거야. 그래서 팔았대잖아. 주변국에 그걸 팔았대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독일은 이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이런 대한 에너지가 19%까지 갔대.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로 25%를 생산하잖아. 독일은 완전히 이 대한 에너지에다가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19%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래. 태양광 직광판이 그것도 나중에 이제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될 거다. 왜냐면 태양광 직광판으로 사용된 그 금속이 결국은 나중에 그걸 부셔서 버려야 되는데 그게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풍력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막 숲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제주도 같은 데는 숲을 없앨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산이 없고 이 평지기 때문에 그런 평지에는 풍력발전소 세우면 되는 거야. 환경을 굳이 파괴 안 해도 돼. 예. 이 풍력과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 완전히 친환경은 아니다는 주장을 해. 원전보단 낫잖아. 원전보단 나아. 그 태양광 에너지의 그 금속판이 토양 오염을 시킨다고 막 얘기를 하지만 그거 원전보단 안전하잖아. 원전보단 낫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도 된다. 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건 몇 프로밖에 안 돼. 48%밖에 안 돼. 나머지 52%는 누가 쓰느냐? 정유회사들이 기름을 분리하는 데 쓰는 거야. 원유를 가져다가 휘발유, 경유, 백등유 이런 걸 다 분해를 하잖아. 그럴 때 전력 쓰는 게 52%라니까요. 우리 국민이 쓰는 건 48%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 원전을 짓는다는 말은 사실이야, 개뻥이야. 개뻥이야. 정제라 그러는구나, 그 말을. 결국은 원전을 짓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정유회사 때문이야. 그러면 정유회사는 그 전력을 우리만큼 비싼 돈 내고 써? 아니야. 우리보다 싼 값에 할인받아서 전력을 다 쓴다? 그래서 그럼 그 돈으로 우리한테 기름 싸게 팔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기름값이 다른 나라보다 싸요? 우리나라 기름값 엄청 비싸요.
OECD에서 상위 세 손가락에 들어가. 우리나라 기름값이. 즉 정유회사에다 전기를 대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이 안전을 위협하는 게 원전이야. 그래서 이 원전은 나쁜 에너지다. 내가 이 얘기도 맨날 해야 되는데 바빠갖고 못하다가 오늘 하고 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뉴스 타파에 나온 거 있는데 이 핵발전소 얘기 말고 최신 거 사찰에 대한 거 감시하라는 거 감시하라 그 부분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올라왔다. 그 부분 좀 올려주세요. 내일 같이 보게. 예. 그 다음에 뉴스 혹 없나? 이거. 내가 이 여론조사란 이름의 여론조작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엉터리 여론조사에 대해서 뉴스K가 추적했네? 빗나가는 여론조사와 그로 인한 불신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6.4 지방선거 때 실시된 800여 회의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집전화 ARS가 절반이었고 이 경우 20대에 대해 평균 너댓 배, 최대 12배까지 가중치를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의 여론은 조사된 것이 아니라 가중치로 추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떴다 방식 여론조사 업체와 돈 안 들이고 여론조사 한번 해보려는 언론사가 엉터리 여론조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강신의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실시된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 집계를 기준으로 할 때 약 800건에 이릅니다. 이 중 조사자를 투입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는 집전화 자동응답 ARS 방식이 여전히 절반에 달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모두 포괄하고 조사자가 투입되는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은 165회로 ARS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고 집전화만 대상으로 하는 유선 전화면접도 150회로 비슷했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500명에서 800명 사이였던 여론조사가 370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표본이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론조사를 모두 합하면 482회로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반면 1500명 이상이 참여한 여론조사는 57회에 불과했습니다. 여론조사 표본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는 응답률은 1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409회였습니다. 응답을 거부한 경우가 10명 중 9명이 넘었다는 뜻입니다. 응답률이 20% 이상이었던 여론조사는 92회, 전체의 9분의 1 정도였습니다. 응답 거부로 표본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 현실도 여론조사의 신뢰를 낮추는 요인이었습니다. 응답 거부로 인한 가중치 비중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할당된 표본 수와 응답자 수가 같을 때를 일로 볼 때 응답자가 오히려 많았던 경우가 남성 535회, 여성 264회로 남성이 많았습니다. 반면 응답자가 적어 가중치를 1 이상 둬야 했던 경우는 남자 263회, 여성은 500회가 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고 30대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 다시 말해 응답 거부 비중은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감소했습니다. 젊은 층의 응답 거부 현상은 집전화 ARS 조사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20대의 경우 집전화 ARS 조사에서는 평균 3.7배의 가중치가 부여됐고 최대 12배까지 가중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가중치가 평균 1.4배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표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위에서 언급된 문제 말고도 당일치기 조사, 그리고 목표를 정해놓고 응답자를 무한 대체하는 표본 할당 방식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선거 특수를 노리고 생겨나는 떴다 방식의 여론조사 회사들이 비용 투자 없이 여론조사를 해보려는 언론사를 통해 질 낮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도
시급히 해소할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 밖에 정부의 규제가 조사 방법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선거 때 그래서 여론조사로만 결정하는 거 저거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답이 아직 안 왔는데 나도 설치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망치 부인 때문에 세상을 다시 보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망치 부인을 후원합니다. 전 배우이고요. 독립운동가의 아들입니다. 나이는 있지만 존경합니다.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누군지 실명을 안 밝히셨으니까 읽었습니다. 안양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방송 들은 지 3년 돼가고요. 매일매일 생방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드신데도 매일같이 열정적으로 방송하는 모습에 감동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제 모습을 반성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열심히 찾아 보태려고 노력 중입니다. 망부님 열심히 추천 누르며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가만있어 보자. 또... 내가 아까 같이 읽어주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사라져버렸어. 저 밑에 있나? 에이.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라이앵글맘입니다. 며칠 매일 읽어주시는 카톡들을 들으면서 보낼까 말까 썼다 지웠다 몇 번 망설이다 힘이 된다 말씀에 힘입어 이렇게 카톡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몇 자 보냅니다. 저희 신랑이 세월호에 가슴 아파하던 제게 함께 들어보자며 권해주었던 부인의 방송으로 추천은 갖게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보다는 새 아이의 뒷공무니만 바라보던 제가 지겨워 쳐다보지도 않던 정치 기사를 찾아보게 되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이젠 신랑에게 브리핑도 합니다. 망부님 방송 보고 들으면서 동감하고 배우며 항상 깨어있지 않다면 많은 것을 놓치고 잃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망부님, 저희 애청자들 옆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방송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이 시대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용인에서 새아이의 엄마 드림 하셨고요. 이분은 너무 길어. 망부님 안녕하세요. 전 닉네임 친일파 아웃이고 용인 사는 30대 중반 살림한 여자입니다. 2011년쯤부터 아프리카 방송을 봐왔고 구치소에서 나오신 후엔 하루 종일 망부님 방송을 틀어놓고 살아요. 재작년인가 명절 때 거제도 시댁 가는 길에 차에서 망부님 방송을 틀었는데 5분쯤 지나 남편이 다른 거 다 틀어도 좋은데 제발 이것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이재희나 낙곰수 듣자고요. 전 내용에 심취해서 듣고 있는데 남편은 목소리와 말투가 거북하다고 하더니만 30분 만에 적응 완료하고 계속 들어보자고 하대요. 그때 내용이 아마 근현대 경제에 관한 거였어요. 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셔서 귀에 쏙 들어왔나 봐요. 이젠 뉴스나 온라인에서 큰 사건이라도 터지면 망부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남편이 먼저 물어봐요. 국정원 대선 개입 반대 집회도 같이 열심히 나갔고 그때 망부님 실제로 뵙고 깨끗하고 열정적인 에너지에 반해 지금껏 매일매일 열심히 망부님 방송을 들으며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운동하다가 가끔 망부님이 의견을 물으실 땐 손도 들고 그래요. 세월호 사건을 겪으며 제 마음과 생각이 많이 달라짐을 느낍니다. 전에는 조용한 소시민으로 내 생각만 바르게 먹으면 되지라며 소극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소리치며 행동하고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현 시대를 보게 됩니다. 나에게 이익되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으로 몰고 가는 미친 자본주의의 폐해를요. 법을 어겨도 내 편이면 봐주고 법을 어기지 않아도 상대편이면 잡아가려는 이 정권을 보며 많이 분노합니다.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기들의 이익만을 보고 야합과 공작으로 일관하는 정치꾼들에 대해서도요. 동시에 망부님의 방송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몇 개월 전에 망부님은 약간 조급하신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망부님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감격이 격해지시곤 했는데 요즘은 해탈하신 듯 어떤 단계를 넘어선 경지에 이르신 듯해요. 어떤 큰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고요. 이제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질 정도예요. 두서없이 긴 글 죄송합니다. 망부님을 통해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결론인데 말이 너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이님. 그리고 존경합니다. 내일 방송 기다립니다. 라고 어제 보내주셨어요. 네, 그 밖에 지금 읽지 못한 218개의 그 텔레그램이 있어요. 텔레그램 메시지. 내가 코자카님은 블랙이라 그랬지. 자꾸 보내지 말라고. 내가 텔레그램 깔았다 하니까 제일 먼저 코자카님이 글을 보냈어. 내가 미치겠다니까 진짜. 예. 그래요.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자카님이 누구냐? 망치부인의 지난 방송 8년 동안 가장 많은 블랙을 먹은 최다 블랙상. 예. 맨날 쓸데없는 얘기로 아이디 3개로 들어와가지고 꼭 해마다 3개가 다 블랙에 걸려. 자, 그 다음에 감시하고 색출하라. 한번 같이 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 검찰은 뉴스프로라는 한 외신 번역 매체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프로는 일본 산케이 신문이 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 기사를 번역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과의 회의에 카카오톡과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가 참석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난주 SNS상에서는 감시가 안 되는 외국산 앱을 사용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일어났습니다. 박경현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며칠간 정부가 카카오톡 등 인터넷 메신저를 감시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SNS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정부의 검열을 피할 수 있다며 이름도 생소한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프로그램을 앞다퉈 설치하는 바람에 다운로드 순위가 급등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봐가면서 막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거의 자유 억압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이제 속에 있는 얘기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친구랑 카톡이란 게 친구랑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부에서 감시하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정부가 메신저를 감시하고 검열한다는 소문. 과연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직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다음 날 검찰은 유관기관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이란 제목의 회의엔 카카오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사가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회의 직후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는 등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막상 업체 측은 검찰이 민간 기업들과 새로 무슨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건 없죠. 통상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거고 특별히 새삼스럽게 협력을 더 하기로 한 건 아니에요. 업체 관계자들은 특히 검찰이 카톡 등의 인터넷 메신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검찰의 발표 때문에 소비자들이 겁을 먹고 외국 메신저 서비스로 옮기는 현상이 지속되면 국내 인터넷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거야말로 빨리 바로 잡아야 할 허위사실인데 국내 사업자 다 죽고 텔레그램으로 가면 좋은가요? 오해라고는 하지만 가능하지도 않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수사 전담팀을 설치하고 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이용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텔레그램 같은 외국 메신저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거기에 가입하는 이용자들도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거죠. 여론이 불리해지자 검찰도 한 발 빼는 모습입니다. 카톡 등의 인터넷 메신저를 정부가 감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언론에 흘리면서도 막상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면 거부합니다. 이거는 중앙지검에 현재 전담 수사팀이 구성돼 있어서 중앙지검 쪽에 문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만약 내용 구체적으로 들으시면 저희 출입기자분 통해서 들으시거나.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뭐 영장도 필요하고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불안하고 이런가요? 그래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그렇게 하나하나 감시 안 할 거면서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엄청난 위축 효과가 있죠. 밥은 꼭 먹어야 되는 거고 돈을 벌어야 살 수 있고, 그렇지만 말을 하는 거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어찌됐든 기소나 수사를 당하게 되면 우선 말할 자유부터 포기를 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불안은 지난 19일 검찰이 뉴스프로라는 한 외신 번역 전문 매체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대책회의가 있은 지 딱 하루 만이었습니다. 번역하는 게 그렇게 죄가 되느냐.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번역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길래 상당히 저도 충격을 받았죠.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테리 관련 기사를 보도한 일본 산케이 신문의 서울지국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 기사를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한 번역 매체에까지 검찰의 수사가 확대된 것입니다. 뉴스프로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외신 기사를 꾸준히 번역 게재해 왔습니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전 씨는 정부가 눈엣 가시 같은 뉴스프로를 이참에 손보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중간중간 입맛에 맞는 것 부분하고 그 어떤 부분은 삭제하고 이런데 이 뉴스프로 쪽에서는 전문을 번역하는 해가지고 기사 올리는 거는 엄청난 차이죠. 조금은 괘씸죄가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또 혹시라도 또 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번역하는 사람이 쫄게 되죠. 번역도 못 하느냐. 검찰의 이러한 수사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검찰의 이런 움직임이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나 권력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는 사회. 박근혜 정권이 정말 목표로 삼는 것은 어쩌면 그것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쪽을 처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보다는 흔히 말하는 칠링 이펙트, 위축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다시는 또 그런 보도를 못하게 하거나 또는 다른 언론들이 저기가 힘들어지네. 그럼 우리가 저런 보도를 또 하면 우리도 힘들어지겠지. 그래서 스스로 자제하게 만든 그런 효과가 더 큰 거죠.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 송광영 전 교육문화수석이 학교로 돌아가겠다며 사표를 냈습니다. 온갖 의혹 제기에도 꿋꿋하게 수석직을 수행하던 그가 왜 갑자기 교직에 돌아가고 싶어졌는지 궁금하던 차에 송 수석이 임명되기 전에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도대체 김기춘 청와대 인사위원장은 뭘 했냐는 이제는 지겹기마저 한 질문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성주 전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선출되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는 친박계인 곽성문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소식도 이제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김성주 씨가 대선 이후 장관직도 맡지 않겠다고 했다거나 곽성문 씨는 술자리에서 맥주병을 던진 적이 있다는 것은 전혀 박근혜 정부의 고려 대상이 아닐 겁니다. 곽성문 씨가 민청학년 사건 관련자들을 중앙정보부에 밀고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여러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바꿀 이유도 없을 겁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조부가 유명한 친일 인사일 뿐 아니라 사실상 친일을 비호하는 역사관을 가진 이인호 교수를 KBS 이사장으로 앉히는 정부입니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야말로 일본 군대의 장교였고 민청학년은 그 아버지를 반대한 자들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하면 간단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후보 시절 그렇게 외치던 국민 대통합을 흉내라도 내려면 이제 김기춘 실장은 내보내기 바랍니다. 그런 거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어?
뉴스타파로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김성주라는 그 여자한테 2012년에 4천억 특혜 대출 의혹이 불거져서 뭐 대선 끝나자마자 사라졌잖아요. 2013년에는 9천억을 대출 보증해줬대. 정부에서. 예. 작년 한 해 동안 9천억. 지금 나라 꼴이 진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바닥으로. 자,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국민들이 겁먹고 위축되는 거야. 정말로 국민들이 겁먹고 위축돼서 그래서 저항할 의지를 못 갖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뭐 옛날에 이승만 때 떠들었던 무슨 조직이 나타나가지고 지난 그 촛불 때 나타나서 난동을 피웠다면서요. 그러면서 막 그 단체 이름 불러주는데 그 새끼들 단체 이름 불러주길 바라는 거야. 관종에게 관심 주면 그 뽕쟁이한테 뽕 주는 거라니까요. 그런 단체를요 부르지 마세요. 불러주지 마. 뭘 부활해? 지랄 연병을 하고 앉아있다. 개무시 내나 그 할아버지 일배야. 할아버지 일배니까 개무시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이승만 시대로 돌아갔어. 이승만 시대로. 박정희 때를 지나 전두환 때를 지나 그러니까 전두환 때를 지나 박정희 때로 갔다가 이제 이승만 때로 가버렸어. 이젠 전쟁밖에 없는 거야? 이름 불러주지 말라니까. 예, 이름 불러주면요 더 지랄해요. 자, 그 다음에 말이에요 여러분. 그 김현 의원에 대해서 종편이 연락 보도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종편 중에 어떤 뭐 MBN인가? MBN에서 또 다른 목격자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대. 근데 그 목격자 말로는 김현은 그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걸 목격도 못했을 거다. 그런 내용이 실시간으로 나가버렸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종편들이 그 김현이 뭐 폭력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누구니 자칭 대리기사의 변호사가 김현을 고소한 애 만에 지랄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MBN에 나온 또 다른 목격자가 김현은 폭행 사건에 가담은커녕 목격도 못했다. 그런 증언을 하는 게 실시간으로 나가버렸대. 그러면서 지금 그 대리기사가 중요한 건 누구라 했어요? 식당에서 부른 대리기사가 아니다. 대리기사를 부르면 원래 어느 대리기사가 온다고 알려주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런데 식당에서 부른 대리기사가 아닌 이상한 애가 와갖고 김현한테 시비 걸고 그랬었던 거잖아.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김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마녀 사냥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서서히 역풍이 불고 있다는 거지. 김현이 정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변호를 맡은 애가 국정원 여직원의 변호사라며. 그것도 팟짱에서 나왔더만. 그러니까 그 대리기사 변호사가 이제 김현을 고소한다는 그 대리기사의 변호사가 국정원 여직원 변호사래요. 둘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대리기사와 국정원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뭐 그냥 어쩌다 변호사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왠지 이번 사건 지금 분위기가 확 반전되는 분위기야. 예. 그 팟짱이라는 것 좀 우리 자료실에 좀 올려줘봐요. 예. 그 대리기사를 변호하면서 김현 의원을 고소한다는 그 변호사가 국정원 여직원 변호사래. 국정원 직원들 변호사.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 사건 이상하다 그러더니 완결판이 나오는 거야? 예, 팟짱 좀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그 남경필 경기도 지사의 아들이 말이에요. 그 군대에서 했던 성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어요. 근데 그 범죄 내용을 보니까 강간과 같아. 이게 여자한테 그런 짓을 하면 이거 강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후임병한테 침대로 올라와서 구강성교를 하라 그랬다는 거야. 그 후임병한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그 선교를 해달라고 강요를 했다는 거야. 그럼 이거 강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가 한 번 나오고 사라졌어. 하루, 딱 하루. 그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예, 자,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이게 박원순 아들이었다면, 박원순 아들이 그런 범죄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대한민국 종편 이토록 조용할까요? 대한민국 종편이 만약에 박원순 아들이 뭐 국왕선교를 강요한 게 아니라 쳐다만 봐도 이걸로 몇 년은 도배하지 않겠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 종편 이거 없애야 돼. 이거 정말 없애야 돼. 물론 박원순 아들은 전혀 그런 걸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박원순 아들에 대해서 알죠?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군대 신체 검사에서 공익으로 떨어진 거야. 군대 현역을 못 가고 공익으로. 그럼 대한민국에서 공익 근무는 군역으로 칠까요? 안 칠까요? 대한민국 법정에서 공익 근무를 군역을 필한자로 칠까요? 치지 않을까요? 군역을 필한자로 쳐요. 그런데 그때 박원순 아들이 디스크가 아닌데 병역을 탈피했다. 병역을 피했다. 이러면서 얼마나 지랄을 떨었어. 그죠? 그래가지고 개지랄을 떠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 세브란스 병원 가가지고 이제 MRI를 공개했단 말이야. 세브란스가 아니라 자료로 냈던 MRI 사진을 공개했더니 그 사진이 박원순 아들 게 아니라고 또 개지랄 떨은 거 아니야. 박진요 이러면서 그 진실을 밝혀라. MRI 사진까지 공개했는데도 안 믿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기자들 다 보는 앞에서 기자들 풀이라 해서 기자 대표를 데리고 MRI 촬영을 들어간 거야. 그래서 MRI 촬영을 보여주면서 의사들이 이 사진의 그 증상이 이 병무청에 제출된 그 증상이랑 일치한다. 동일 인물의 사진이다라고 증명을 해줬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그 기자들 앞에서 사진 찍은 애는 박원순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동행했던 인물이 수상하대. 지랄. 동행했던 인물이 내 친구야. 동행했던 인물이 내 친구고, 일부러 내 친구가 이 박원순 아들 데리고 그 전날,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다른 병원에 가서 MRI 찍은 거야. 확인을 한 거야. 이 MRI랑 똑같냐? 확인 받고, 그리고 나서 세브란스를 가서 기자들 앞에 공개적으로 찍은 거야. 3번 찍은 거야, 3번. 그래도 안 믿고 지랄이야. 박원순 아들은 이 MRI를 제출하고 디스크가 인정이 돼서 공익근무로 바꾼 건데도 그게 군역을 피한 거라고 개지랄 떨면서 1년 넘게 괴롭혔지. 이제 한 2년을 괴롭혔어. 남경필 아들은 군대 내 성폭력이야. 강간범이라고. 그런데 하루 만에 접더라. 야, 정말 대단해. 만약에 박원순 아들이 그런 의혹만 받아도 지금 어벙이들을 비롯해서 별의별 인간들이 서울시청에 쳐들어가가지고 시장 사퇴하라고 지랄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박원순 아들이 만약에 그보다 훨씬 못하지만 만약에 공익근무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팔로 쳤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물고 늘어지면서 시장 사퇴하라고 개지랄 떨었을 거야. 야, 근데 남경필이는 새누리당이란 이유로 하루 나오고 들어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언렉이라는 거야. 대한민국은 그래서 언렉이라는 거야, 언렉이. 예. 일반인이었으면 당장 구속이었지. 예.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쟤네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위축돼서 전부 포기하길 원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위축됐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위축돼서 침묵한다면 그 다음 피해자는 여러분 자신이 돼요. 지금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침묵하고 괜히 막 댓글이라도 하나 달면 막 달려들어서 욕하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냥 못 본 척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당해요. 그 다음 피해자는 여러분이야. 누가 그러더라고. 지금 세월호 특별법 만들라고 그렇게 망치부인 떠든다고 죽은 애가 살아오냐고. 죽은 애가 살아오진 못하죠. 적어도 지금 살아있는 애들이 같은 죄로 죽진 않죠. 여러분, 공식적으로 배 타고 수학여행이 재개됐답니다. 대한민국의 여객선들 여전히 안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구조정 안 펴지고요. 여전히 비정규직들이 운행하고 있고요. 여전히 고장난 배들이고요. 여전히 20년 이상 된 배들로 여객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애들 배 타고 수학여행 재개됐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누구 강퇴시키라고 그러면 누구 강퇴시키라고 그러면 같이 블랙이에요. 누구 강퇴시키라고 그러면 같이 블랙입니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정부가요. 대한민국 정부가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수학여행 거부운동 해야 돼. 배 타고 수학여행 가는 거 이거 거부운동 해야 된다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요즘에 되게 웃기는 게 새정치연합이 더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거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지금 이제 새누리당 당대표가 당대표 만남을 거부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더욱더 위기에 몰려있대. 그러면서 새정연 똑바로 안 한다고 다들 욕을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서 가족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돈? 대학 특례 입학? 아니면 의사자지정? 돈은 요구한 적이 없고 의사자지정은 정부에서 먼저 제안했던 거고 대학 특례 입학은 새누리당 의원이 주장한 거야. 유가족이 요구하는 건 딱 두 개잖아. 성역 없는 수사권, 기소권. 성역 없이 수사 기소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만 요구하는 거야. 누가 반대? 청와대가 반대하는 거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수사권, 기소권은 절대 안 된다. 자기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밝혀질까봐 수사권, 기소권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주장하는 거야. 김무성이가 그 명령에 따라 지금 야당하고 어떤 협상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왜 욕은 새정연이 먹냐? 왜 기자들의 비판은 새정연으로 가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지금 청와대와 김무성이 세월호 수사권, 기소권 안 줘서 모든 협상이 다 가로막혀 있는데 민생 법안이 야당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는 둥. 아니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서 통과시키려는 법이 민생 법안 맞아? 그거 재생 법안이잖아. 재벌 살리는 법안. 민생이 아니라 재생이잖아. 재벌생. 서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 재벌을 위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한테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선동을 했어. 네가 감동한 거지. 네가 흔들려놓고 왜 나한테 책임을 묻고 지랄이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수사권, 기소권이 인정이 되면 자기 7시간 동안 뭔 짓 했는지 밝혀질까봐 오로지 그게 두려워갖고 지금 김무성일 방패막이 세워서 당장 세월호 특별법 해주지 말고 그리고 민생법안이나 처리해라. 그건 민생법안 아니야. 전부 재벌을 위한 법이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막 겁주고 잡아가겠다. 여러분 있잖아요. 겁주고 겁준다고 위협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참잖아요. 나 같은 사람들 다 잡아가고 난 다음엔 당신 잡으러 와.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는 사람을 희생시켜서 그들은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야. 나 같은 사람 다 잡혀가고 난 다음에 누가 당신들을 위해 싸우겠어? 누가 가장 힘없는 백성을 위해 싸워주겠냐고. 지금은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해야 돼요. 들고 일어나야 돼.
선덕여왕에 보면 미실이란 인간이 나와. 선덕여왕이란 드라마가 있었어. 그 드라마에 보면 미실이란 인물이 나왔어. 근데 이 미실이란 인물이 대가리가 커다래가지고 꼭 누구누구 닮았어. 누구랑 말 안 했다? 근데 이 미실이 뭘로 정치를 했느냐? 이 덕만이라는 여자애가 이제 선덕여왕이 나중에 되는데 그 덕만이를 막 협박을 해요. 그래 아주 겁에 떨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덕만이한테 그 도성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뭐 애를 잡아먹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너는 나를 뭐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해. 근데 그 소문 누가 냈을 것 같냐? 이러고 물어보는 거야. 그게 미실이 도성 사람들을 도성 그 신라 사람들한테 공포 정치란 거 일부러 겁을 주고 자기에 대한 무서운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요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줘가지고 위축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미실이 그래. 두렵냐? 두려울 때는 방법이 두 가지다. 도망치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김유신이 왜 잘못하고 있는데 왜 미실이 나쁜데 왜 분노하지 않느냐. 지금은 분노할 때라고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와. 내가 그때 아주 김유신 엄태웅 되게 잘 봤잖아. 너무 멋있게. 지금은 분노할 때예요. 두려움에 떨 때가 아니라 분노할 때야. 여러분 지난 주말에 말이에요. 텔레그램으로 가자라는 거하고 동시에 뭐가 떴느냐. 10월 1일부터 바뀌는 법안이라는 카톡으로 엄청나게 많은 글이 돌았어. 그거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죠? 그죠? 난 한 8번인가 받았어. 그런데 그 내용 허위사실이에요. 10월 1일부터 법안이 바뀌어서 뭐 하이패스로 통과할 때 30km 이상이면 처벌받는다. 뭐 범칙급이 키로당 얼마다. 그거 허위사실이야. 근데 그게 그런 식의 내용이요. 이게 계속 돌고 있어요. 이거 누가 퍼뜨리는 걸까? 그거 댓글원에서 퍼뜨리는 거야. 그거 댓글원에서 퍼뜨리는 거야. 일부러. 왜? 국민들 겁주는 거야. 계속 위축시키는 거야. 막 나가는구나. 국민들을 좌절하고 겁주려고 그래서 일부러 그런 사실을 퍼뜨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 똑바로 차리고 그런 허위사실에 낚이지 말아야 돼. 쟤네들이 원하는 건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지금은 다른 사람이 잡혀가죠? 다음 순서로 여러분이에요. 나는 넌 왜 도대체 세월호 특별법 갖고 이렇게 계속 물고 들어지느냐라고 누가 물어봐. 나는 뭐라는 줄 알아요? 나나 내 가족이 유가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나는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 때문에 하라는 거 아니야. 유가족을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 하라는 거 전혀 아니야. 난 유가족한테 관심 없다니까? 진심으로? 난 유가족한테 관심 없어. 나는 나와 내 가족이 그런 유가족이 될까봐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반대하는 사람이야. 아니 세월호 유가족이 싸움을 포기하면 나도 포기하냐? 아니 세월호 유가족이 포기하거나 말거나 나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또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또 그렇게 누군가 죽어갈 때 그 피해자가 내 가족이 아니라고 누가 그래. 나는 유가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유가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빵집 망치 부인의 빵집 이야기 유튜브로 6분짜리로 만드셨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아니 이거 막 그 6.25 때 개그라고 사람들이 막 흉봤잖아. 근데 지금 6.25 때 개그를 할 만한 상황이잖아. 6.25 때 먼 청년단이 나왔어. (6.25) 때 청년단이 다시 나와 설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6.25 때 개그를 해야 돼. 그래 알았어. 여기서 빵집 이야기 하나 할게요. 빵집 이야기. 나 쪽팔렸다. 어느 빵집 아저씨가 이 빵을 팔아야 되는데 이 빵집이 외져가지고 손님들이 잘 안 와.
그래서 이 빵집 아저씨가 이 빵을 팔러 이제 좀 더 사거리로 나가서 가판을 깔고 팔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 빵집을 지킬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빵집 아르바이트생 모집이라고 공고문을 내붙였어. 한 명의 직원을 뽑는다. 그랬더니 3명이 왔어. 남자 2, 여자 1. 그래가지고 이 남자 2이 왔는데 남자 하나가 자기는 이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고 이 빵집이 어떻게 하면 잘 빵을 팔 수 있을지 연구를 많이 해봤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빵집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또 한 명의 남자가 얘가 직원으로 오는데요. 일은 제가 더 잘해요. 이러는 거야. 이 남자애가 얘가 여기서 일하려고 온 아르바이트생은 맞는데요. 일은 제가 더 잘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빵집 사장님이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일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남자애가 제가 이제 이게 빵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저는 약속을 지키고 정말 이 손님들이나 사장님께나 폐가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얘보다 제가 일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만 얘가 여기 취직할 겁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열받잖아. 둘 중에 누가 일하겠다는 거야. 이 띨띨한 새끼들 만나. 그래놓고 여자한테 그랬더니 여자가 그런 거야. 내가 한다니깐요. 내가 하면 잘한다니깐요. 우리는 대를 이어서 해봤다니깐요. 막 이러는 거야. 대를 이어서 빵 팔아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한테 일을 주면 자기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거야. 손님도 잘 마무리하고 이 빵집을 정말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큰 빵집 만들어주겠다. 막 약속하는 거야. 진짜냐? 날 믿으라니깐요.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니깐요. 막 이러면서 막 신경질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애가 남자 저 아르바이트 후보가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이 빵집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니 2배로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냐. 그랬더니만 너 옛날에 내 친구한테 잘못했지. 너 내 친구의 인권을 막 탄압했지.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만 갑자기 창밖에 막 사람들이 굴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저 남자애가 옛날에 나쁜 놈이었다. 제 남자친구 제 친구가 저 일한다는 제 친구가 옛날에 남의 빵집 팔아먹었다.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야. 빵집 주인이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참하게 생긴 여자애를 뽑아준 거야. 참하게 생긴 여자애를 뽑아줬어. 그래놓고 이제 이 빵집 주인은 다음날 아침 이제 이 여직원한테 여자 아르바이트생한테 빵집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빵을 대로변에 팔러 나갔어. 팔러 나갔는데 그래서 빵을 절반은 놓고 절반을 가지고 왔어. 돌아오니까 빵이 없어. 그래가지고 야, 이 빵 다 팔았냐 했더니 아니래.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보니까 빵집에 막 빵을 먹은 흔적이 막 너무 지저분하게 있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기네 엄마 사진 갖고 온 애한테도 빵 나눠주고 엄마 아빠 사진 핸드폰에 걸고 다니는 애한테 막 빵 나눠주고 그 다음에 막 옛날에 자기한테 막 뻐꾸기 날렸던 애한테 그냥 빵 주고 근데 어떤 여자 손님이 오니까 막 빤스 벗고 들이댔다가 그 여자 손님이 막 신고하고 막 그런 일까지 있었던 거야. 그러더니만 친구들이 와가지고 빵을 다 먹어버렸어. 팔지도 않고. 그 주인이 화가 날 거 아니야.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만 얘가 이게 지금 빵을 다 나눠줘서 빵을 이제 먹어본 사람들이 손님을 데려올 거다. 이래갖고 이제 참았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빵을 팔러 간 거야. 또 빵을 팔러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고등학생 수십 명이 빵집에서 피살체로 발견된 거야. 피살자로.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랑 같이 이 CCTV를 확인해봤어. 근데 갑자기 CCTV가 꺼지는 거야. 그 여직원이 CCTV를 꺼. 그리고 7시간 동안 CCTV가 꺼져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 딱 CCTV가 켜지니까 애들이 수십 명 죽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빵집 아저씨가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 그동안 어디가 있었어? 그랬더니 얘가 처음에는 막 이제 시신이 발견돼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어. 얘가 막 울면서 자기 잘못이래. 그래, 한번 설마 얘가 그랬겠냐. 그리고 이제 막 CCTV 켜보니까 7시간 동안 공백이 생겨. 그리고 야,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때 너 어디가 있었어? 그랬더만 얘가 사생활이니까 묻지 말래. 처음엔 모른대. 네가 어디서 뭐 했는지 왜 몰라? 사생활이니까 묻지 말래. 아니, 지금 사람이 지금 수십 명이 죽었는데 너 왜 CCTV 그거 어디 갔다 왔어? 그러자 나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엎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 빵집 아저씨 멱살을 잡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소하겠다고. 빵집 미스테리였어요. 한마디로 그렇다라면 당신이 그 빵집 아저씨라면 그 여직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 빵집 아저씨라면 그 여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적 처벌을 받게 되겠죠? 일단 잘라야 돼요. 일단 자르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되겠죠? 아니야, 빵집 얘기야, 빵집 얘기. 이게 그냥 빵집 얘기라고. 아니, 내가 뭐 무슨 뭐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한 거야, 얘기. 아니, 무슨 욕을 했어, 어쨌어. 그지? 예. 미안해요. 이 이야기를 보고,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 똑같이 보고 나서, 이게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뭐, 너무 길어서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쵸? 아니, 모를 수도 있지. 뭐, 이 내용이 뭐, 어려우면. 예, 어려우면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참사장님이 올리신 건가 봐요. 망치 부인의 빵집 이야기, 빵집 여직원의 7시간의 미스터리. 당신이 빵집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방금 보신 영상이 나온답니다. 네, 파란 빵집 이야기. 하여튼, 세븐 베이커리 사건. 예.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뭐 하여튼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이 영상 많이 공유해달라고 지금 우리 참세상 세월호님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내용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미안합니다. 내일은 좀 더 재밌게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내일까지는 제가 집에서 방송하고요. 10월 1일 부평역에서 돗자리 수다방, 인천 부평역, 예. 부평역에서 돗자리 수다방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일까지는 우리 함께 읽는 뉴스하고 자료실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10월 1일날 인천에서 돗자리 수다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10월 3일에 우리 가족 여행을 가겠다 그랬잖아.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고 딸은 딸대로 바쁘대. 그래서 그냥 10월 3일에 그냥 또 돗자리 수다방을 갈까 고민 중이야. 아니면 우리 가족이 나랑 놀 시간이 없다는데 뭐 굳이 가족들한테 이렇게 천대받으면서 내가 가족들한테 놀자고 그러는 것도 좀 자존심 상하고. 근데 10월 3일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돗자리 수다방은 좀 그렇지? 10월 3일에 여러분들도 가족끼리 이렇게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내가 괜히 주책맞게 돗자리 수다방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좀 그렇지? 내일 하여튼 좀 얘기를 해봅시다. 내일 10월 3일에 어디에서 돗자리 수다방을 하는 게 좋을까? 문제는 봉화마을에 관광객이 많지가 않다며. 왕래하는 사람이 몇천 명 돼야 되는데 봉화마을은 그렇게 몇천 명 없어. 나도 봉화마을 가보고 싶었는데 봉화마을은 돗자리 수다방을 할 수 없는 게 우리끼리 노는 거야. 우리끼리 노는 건 그거는 나는 제일 낭비라고 생각해요.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지나다니는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도를 해야지. 예. 그래서 우리끼리만 즐거운 그런 거 하지 말고 10월 3일에 내가 광화문은 갔었어. 7월 16일에 광화문에서 방송했잖아. 광화문을 또 가는 건 좀 그렇고 10월 3일에 과연 어디로 가면 좋을까?
부산역은 10월 29일에 예정되어 있어요. 부산역은 10월 29일. 내일 우리 방송 시작하면 그 10월 3일날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물어봐. 강남 사거리? 거기 10월 3일에 휴일인데 사람들이 많을까? 강남 사거리에 10월 3일 휴일인데 사람들 많을까? 자, 오늘 방송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방송. 자, 망치부이 또 논란을 던졌어. 과연 10월 3일 어디로 갈 거냐? 또 이제 과연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이제 논쟁이 벌어지겠죠? 자, 다음 방송은요, 내일 낮 2시에요. 네. 망부님 동네에 망부님 아는 사람 별로 없다면서요? 별로 없어요. 도봉구 창동에서 하는 거, 우리 동네에서 내가 여러 번 했어. 우리 창동역, 쌍문역, 다 했어.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해봤자, 이미 다 똑같이 했던 거고, 좀 다른 동네에서 해야지.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추천해주신 3,155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직은 단풍 아니에요. 10월 중순 돼야지 단풍이래. 도봉산역에서 한번 할까? 10월 3일에? 도봉산역. 그거 괜찮겠다. 도봉산역에 사람 엄청 많아. 그지? 그래, 도봉산. 거기가 또 땡기네. 에? 두바이 수다방은 안 하냐? 야! 내가 두바이 갈 돈이 어딨어! 두바이 시청자님. 두바이 시청자님. 죄송해요. 나 이제 너 터키지 그런 말 못해. 터키 이스탄불에도 시청자가 있고, 두바이에도 시청자가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너 터키지 그런 말 못해. 진짜 전 세계에 우리 시청자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욕을 못하겠어. 자, 그래요. 터키가요? 시끄러! 뭐 해외 돗자리 수다방? 해외 돗자리를 어떻게 갖고 가? 외국에 돗자리도 없어. 근데 물론 이제 내가 기다려봐봐. 이제 적금을 들어서 이제 미국 대륙으로 미 대륙으로 갈 비행기 값을 모으면 내가 일단 간다고 얘기를 할 테니까, 가면 뭐 날 설마 뭐 그랜드 캐년으로 끌고 가서 죽이고 그러진 않겠지? 내가 일단 뭐 LA에 도착하면 알아서 이렇게 돗자리 수다방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데로 또 보내주고 그러지 않을까? 안 보내줄래나? 양탄자를 타라? 내가 변이바바야?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자, 후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일일이 이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요. 3,189분의 추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방송 낮 2시 할게요.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